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를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등교 연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감 속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는 폐쇄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인 등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메트포르민 성분이 들어간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26만 명에 달하는데 식약처는 제품의 제조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기상관측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상업비행 등 각종 기상관측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상위성을 통한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코로나19가 기후변화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추가 등교 개학을 앞두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든 기부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추가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6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 감염 사례가 줄지 않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 속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주로 일어나는 고위험 시설에 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도 출입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소비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주는 등 골목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또 기부한 재난지원금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쓰일 거라며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비상시기는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소비든 기부든 하나로 뜻이 모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자 심리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넉 달 만에 반등한 겁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레스토랑입니다. 잘 알려진 데다 단골 손님도 많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피해가진 못해 지난 3월 손님 수가 평소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손님들이 늘어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원도 있고 해서 3, 4월이 성수기로 매우 바쁜 매장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현격한 매출 감소가 있어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5월 달 들어서서 특별재난지원금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점차 나아지고 있어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꼭 닫았던 지갑을 다소나마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좀 받게 되니까 좀 소비가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이제 안 샀던 것들도 조금 사게 되고 좀 안 다니던 것도 조금 더 다니게 되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에 비해 6.8포인트 올랐습니다.
3달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 4월에 비해 가계 수입 전망, 생활 형편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향후 경기 전망, 현재 생활 형편, 현재 경기 판단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뎌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이 소비자 심리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됐지만 경기 관련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4월 수출 물량이 1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6% 줄었습니다. 이 하락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주유국이 하나둘씩 나라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4월에야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1.5% 감소했고 수입 금액은 석탄 및 석유 제품 수입이 크게 줄면서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 금액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모두 35억 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승객은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승객들이나 버스기사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승객을 가려 태우기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잡한 출근 시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에 오릅니다. 입만 겨우 가린 채 급히 버스에 오르는 승객에게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 요청합니다. 마스크를 꼭 끝까지 올려서 착용하셔야 됩니다. 버스와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대중교통을 매개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기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불안했던 시민들은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시기가 시기만큼 마스크 안 쓴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택시 승객들이 가끔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모두 열심히 쓰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을 딱히 제재하기 어려웠던 버스 기사들도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저희도 진짜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은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더 친절하게 좀 마스크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택시 기사는 현실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기 쉽지 않다고 볼멘 소리를 냅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 돈벌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승객분들이 워낙 감소해서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데 승차 거부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재는 생각은 없는데 지금까지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20여 건. 경로를 모르는 조용한 전파가 다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부산과 경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빠른 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당기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걸 고려해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서울의 모든 고등학생이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부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452억 원인데 교육청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초에도 2차 추경으로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식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과 학교 방역 체계도 강화합니다.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 고등학교부터 교실에 무선 접속 장치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에도 5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조처를 모두 포함해 기존 예산보다 6,600억 원 늘어난 10조 7천억 원대 3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역별 교육 현장의 대책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물류센터 직원들이 잇따라 나온 쿠팡이 해당 부천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모두 검사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확진자들이 나온 경기 부천 물류센터는 수도권 서부 지역인 일산과 부천, 서울 서부 지역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25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천, 고양 등 인접한 물류센터에 물품을 분산해 배송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된 물류센터는 추후 고객 안전에 아무 위협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설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또 물류센터 직원 1,300여 명과 접촉한 사람 등 3,7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코로나19 관련으로 첫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2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에 있는 임시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초에 집단 감염이 나온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입양인들을 위한 마스크 배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마스크 100만 장도 현지에서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입양인들을 위한 마스크 37만 장이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14개국으로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사람에 8장 정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수요 조사 기간을 넘어서도 신청이 이어지고 마스크를 받기 전부터 SNS로 감사를 나타내는 등 반응이 뜨거워 한 명에 50장으로 지원을 늘렸습니다. 입양인들은 마스크라는 물건보다도 본인들을 기억해준 마음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Je viens d'avoir le news que le gouvernement coréen donnait un coup de main aux adoptés. Ils fournissaient des masques. Et comme vous savez, je suis un enfant adopté. J'étais vraiment surpris et heureux et fier d'être coréen. 예상치 못한 선물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입양인도 있었습니다. 입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제안이었죠. 한국으로부터 좀 뭐랄까 버려져 있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잊지 않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마스크 100만 장은 속속 현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벨기에 등 22개 참전국에서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미국 나바호 원주민 거주 지역에도 마스크 10,000장이 전해졌습니다. 6.25 당시 암호 통신병 800여 명 중 130여 명이 아직 생존해 있는 곳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실시 중인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의 효력 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최장 90일간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다음 달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NHK 보도와 일본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시작한 일본의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는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한 달 더 연장한 것입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역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100곳인 입국 제한 대상에 인도, 아르헨티나 등 11개 나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입국 제한 조치는 일본과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긴급사태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왕래를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내 협력과 별개로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자 로봇 배달 기술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의 배달 로봇 개발을 돕고 있는데요. 로봇 배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자 대기하던 배달 로봇이 움직입니다. 기둥과 건널목 등 도로 위의 장애물을 조심스럽게 지나 카페에 도착해 커피를 받습니다. 다시 빠르고 안전한 길을 골라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면 로봇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함께 접목된 그런 로봇입니다.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맡은 로봇도 있습니다. 배달할 곳까지 물건을 가져간 뒤 고객의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적재함의 문이 열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GPS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위치 인식을 하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배달 로봇은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에 따라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5G 통신 기술 기반 위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는 인공지능 기술, 정밀한 센서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 이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그냥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부분이 그 문제를 이제 담당할 수 있으면 그럼 사람은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관련 산업 수요가 급증해 선진국들도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배달 로봇 등 지능형 로봇 분야에 올 한 해 약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처방도 제한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 일부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나왔습니다. 메트포르민 성분이 들어간 완제의약품 31개로 국내 환자 26만 명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그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원료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발생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검출된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이 NDMA 기준치를 넘긴 당뇨병 치료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결과 위해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용해도 암이 생길 가능성은 10만 명 가운데 0.21명으로 매우 낮은 겁니다. ICH라고 하는 국제 위원회 쪽에서 이제 10만 명 중 1명을 초과하면은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에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 제조와 판매를 잠정적으로만 중단하고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는 약을 바로 끊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해당 치료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알려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건 신고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26일 0시를 기준으로 2건의 의심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2건은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됐고 연령대로 보면 10살 미만이 1명, 10대가 1명입니다. 현재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한 건은 일단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현 11일이 지나면 감염력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전염병센터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 73명을 분석한 결과 증상 발현 12일째부터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와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바이러스 검출 여부보다 감염력 지속 기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 중인 환자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 등 면역 기능이 약화된 경우엔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형 탈모 환자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4.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연구팀은 원형 탈모 환자 23만 명을 포함해 한국인 약 480만 명의 데이터를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형 탈모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관찰 8년에서 10년째에는 대조군의 1.3배에 달했고 관찰 10년에서 12년째에는 4.5배까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는 자석 메모리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자석 메모리에 수소이온을 주입하는 층을 추가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석 메모리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를 저장할 때 전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혁신을 이끌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27개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10개 학교 이내로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3년간 총 1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3년간 자율연구를 통해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 과정 중심의 교육혁신 모델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21대 국회 과학기술계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영식 당선인 등 21대 국회 과기계 당선인 8명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우일 과총회장 등 유관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우일 과총회장은 과학기술 중심의 입법, 의정 활동을 요청했으며 당선인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용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일시 중단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1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2차 정점이 올 수도 있다며 감소세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한 방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와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35개 국가와 함께 임상시험 중인 4가지 약품 가운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xecutive group has implemented a temporary pause of the hydroxychloroquine arm within the Solidarity trial while the safety data is reviewed. 지난주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위험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랜싯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받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이 34% 증가하고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 커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2주 동안 복용했다고 밝힌 약품입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주변의 반대에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처방을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또 전 세계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 4월의 1차 정점에 이은 2차 정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We may get a second peak in this wave. This happened during pandemics in the past. It certainly happened in the pandemic of 1919 and the Spanish flu. WHO는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이 현재의 감소세에 안주해 방역 체계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1단계 임상시험은 호주의 2개 장소에서 건강한 성인 130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2회 분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어떤 종류의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첫 번째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2단계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바백스는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생산 규모를 1억 회 분량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린 미국 현충일 행사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에 장소를 바꿔서 2번 참석했습니다. 200여 년 전 영국군에 맞서 싸운 볼티모어 전투의 역사성지에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을 위한 미군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In recent months, our nation and the world have been engaged in a new form of battle against an invisible enemy. Once more, the men and women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ve answered the call to duty and raced into danger. 그러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온 참전용사가 참석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지만 예년과 달리 군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근 10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자택에서 온라인 선거 활동만 벌이다 헌화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검은색 첫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 감소로 미국의 손실이 45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폭스 비즈니스 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 단축과 취소로 이미 10억 달러의 손실이 났으며 올해 대학 가을 학기에 유학생 등록 감소로 적어도 3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협회가 최근 유학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미국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스더 브리머 협회 회장은 코로나19가 국제교육 분야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보호하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 실태를 추적해 여행객들에게 경고할 모바일 앱을 마련할 것을 회원국들에 주문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접촉을 추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리아키데스 위원은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EU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앱을 이용하든지 감염 가능성을 경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27개 회원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한 EU 내부 국경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다음 달 1일부터 봉쇄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2달여 만에 봉쇄가 풀린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변 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현지 시각 25일 봉쇄 해제 1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두 도시는 공원을 개방하고 10명 이하의 실내외 회합을 허용했습니다. Estoy tan emocionada, estoy temblando para sentir tan feliz, ¿sabes? Y tanto tiempo pasar en casa, ahora esto fenomenal, que está súper bien. Por fin puedo disfrutar de un día de terraza, me hacía mucha falta. También ver la ciudad con mucha menos gente y realmente me doy cuenta que aquí estamos los que somos vecinos y bueno, no me lo puedo creer. 그리스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폐쇄된 음식점과 카페 등이 봉쇄 완화에 따라 현지 시각 25일부터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야외 시장과 자동차 전시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는 모든 소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n, from the 15th of June, we intend to allow all other non-essential retail, ranging from department stores to small independent shops, to reopen. 존슨 총리는 다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진전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업장은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아비간이 이달 중 사용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달 중 아비간을 치료제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개발업체 측에서 승인 신청을 내지 않아 이달 중 심사를 마치기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아비간을 개발한 일본 후지필름 자회사 도야마 화학은 아비간 치료제로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지만 뚜렷한 치료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아비간의 효과가 확인되면 이달 중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정확한 일기예보는 물론 기후변화 연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기론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코로나19가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기상 예보 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업용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온도나 풍속, 풍향 등 약 70만 개의 어떻게 보면 기상 관측 데이터 이걸 수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비행이 줄어들면서 85에서 한 90%의 데이터 수집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나 기후 모니터링 데이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게 이제 기후재 예측 또 대응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기상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 수집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군요.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구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대표적인 게 독일의 그 세빙연구선 있죠. 얼음을 깨고 연구하는. 세빙연구선이 이제 폴라르슈테른호는 13개월 동안 무동력으로 표류를 하면서 북극 환경을 연구할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뭐 주변 항구나 공항이 코로나 사태로 폐쇄되면서 직접 교대 연구원들을 데리러 엔진을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폴라르슈테르는 움직이면 연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거든요. 바닷속으로 보내던 무인 잠수정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과학자들이 주변 해빙에서 얼음과 눈을 채집하는 그런 일들도 다 중단이 됩니다. 사상 최대의 북극 탐사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 항공우주국의 조사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시시피강 삼각주의 토지 손실과 프레트리코의 허리케인 피해를 연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프로젝트는 둘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메탄 오염에서부터 심각한 날씨 패턴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의 기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의 지구관측 실험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거의 모든 연구도 내년까지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가 사회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일인데 날씨 예측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연구에도 이렇게 여파를 미치고 있었군요. 자,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에서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지구기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세계 기후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세계기상기구는 이제 최근 5년 동안이 가장 더웠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농도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그 이전 5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이죠. 매 5년마다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때보다 20%나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이었던 1850년에서 1990년보다 1.1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2011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5년이죠. 이것보다도 0.2도나 상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폭염으로 1990년 이후 온열 질환 위험은 증가해 왔고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0%가 1년에 최소 20일 이상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온도인 기후 조건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폭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수치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폭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연구한 사람이 조아나 헤이 영국 임페리얼 커리지 런던 교수가 있죠. 런던 대학 교수. BBC 인터뷰에서 폭염은 1950년대에는 1000분의 1 빈도로 나타났다. 지금은 10분의 1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런던 대학의 마이클 바이언 박사 역시 이런 기온 상승은 기온 분포를 바꿔서 폭염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 따르면 폭염 발생 빈도가 거의 100배나 늘어났다는 건데 그럼 이 요소 말고요. 다른 기상 요소들은 어떤가요? 그 기온 상승 말고도 열대성 사이클론 같은 게 있는데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열대성 사이클론은 최악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미국과 서인도제도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는
무려 15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는데요. 더 잦아지는 열대성 폭풍과 집중호우 등의 홍수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 발생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지역이 더 심각해지면서 아프리카의 식량 불안을 악화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기후 관련 질병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이번에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죠. 네. 자,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 해수면 상승도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전 지구에서 지금 공통으로 나타나는 재난이죠. 예. 정말 뭐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해수면 상승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열 팽창, 두 번째는 수량의 증가죠. 자, 주전자에 우리가 물을 가득 넣고 끓이면 넘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열 팽창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 팽창으로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해수면 상승 요인은 일단 바닷물 수량이 증가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히말라야라든가 그린란드, 남극 대륙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엔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음이 또 더 빨리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가속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1년에 평균 3.59mm씩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거의 1990년대보다 6배나 더 빠르게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사라진 얼음만 해도 6조 4천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네이처 자매지인 기후 및 대기 과학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평균 해수면 상승이 2100년에는 1m, 2300년은 5m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해수면이 5m 상승한다면 현재 인구의 10%인 7억 7천만 명의 주거지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폭염이나 산불,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데요. 자, 그런데 탄소 배출량은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세계적인 보도를 보면은 코로나가 전 세계의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저께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봄철 미세먼지가 코로나 때문에 한 40%가 줄어들었다. 예.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정말 이제 진정되고 난 포스트 코로나죠. 예. 이후에는 오히려 탄소 배출이 급증하는 리바운드 효과 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경고를 했어요. 예.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1.5% 감출했던 탄소 배출량이 2010년에 5.1% 상승하면서 이전 배출량 증가 추세와 똑같은 수준으로 바로 회복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해서 각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굉장히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자동차 산업의 연료 경제성 또 배출 표준을 완화했어요. 또 규제 진행도 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석유업계는 온실가스 등의 오염원 배출에 대한 보고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예.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가 저탄소 시대를 미리 경험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 이번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해법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어긴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실형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술까지 마신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강사의 거짓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